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6시 땡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만 라디오 천혜장이 혼자 떠드는 원맨쇼죠. 원맨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좋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벚꽃도 보시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여튼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약간 뭔가 이거 햇볕을 쬐야 돼. 햇볕도 쬐고 공기도 마시고 맑은 공기도 마셔야 하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좀 맛있기는 합니다. 마스크 꼭 끼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요즘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없던 힘도 불쑥 솟아나게 하는 그 되고의 법칙, 되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고의 법칙. 도대체 이 되고의 법칙이 뭐냐? 첫 번째,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고치면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세 번째,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네 번째는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다섯 번째, 미움이 싫다면 용서하면 되고. 여섯 번째,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일곱 번째,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여덟 번째,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아홉 번째,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열 번째,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된다. 만족하면 된다. 어떤 인간도 완벽해질 수는 없고 다들 나름의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부족하고 힘들어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저는 항상 긍정을 강조하잖아. 이 투자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긍정의 마인드.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일단 된다.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은 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각된다. 없던 기회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생겨난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있으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간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삼성전자로부터 연이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로봇 업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이 삼성전자랑 그 로봇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준비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 핵심 조직을 두루 거친 윤준호 부사장이 레인보우틱스 이사에 합류를 해가지고 양사 간 그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진 속에 있는 분은 이정호 씨네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인데, 일단 뭐 일간지하고 뭐 통화를 했는가 봐. 윤준호 삼성전자 부사장의 그 기타 비상무 이사의 그 선임과 관련해서, 앞서서 삼성이 레인보우에 이제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결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기타 비상무 이사직은 삼성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회에는 기타 비상무 이사라는 직책이 없었다고 해요. 이번에 윤준호 부사장 선임을 계기로 이제 신설을 했고요. 삼성은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지난 1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한 10.2% 사들였어요. 이어 지난 15일 추가 매수를 통해서 총 지분 14.99% 차지했고 이정호 대표는 현재는 삼성과 함께 로봇 분야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윤준호 부사장이 그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월 31일 날 오전에 대전 유성구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이제 통해 가지고 윤준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했답니다. 부회장이 아니고 부사장이죠.
윤 부사장은 현재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전에는 뭐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 담당 임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담당 임원, 좋은 걸만 했네. 네트워크 사업부 기획팀장 등을 역임을 했네요. 삼성의 그 비전을 설계하는 핵심 조직을 거친 만큼 신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로보틱스 쪽은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똑바로 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나중에 챙겨볼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보조금 시기를 현재 저울질하고 있어요. 저울질하고 있고, 이 초과이익 환수 영업비밀 공개 등 각종 독소 조항들이 있어. 이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업계의 판단이더라고요. 반도체 업계에 보면은 그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반도체 그 지원법, 이날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어요. 접수는 분야는 로직칩하고 메모리칩 등 최첨단 제조시설이고, 현세대 성승 노드 또는 그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그 미국 칩스법은 반도체 등 시설 투자에 50조 원 정도 규모의 보조금하고 최대 투자세 공제를 25%까지 해주는 걸 골자로 해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국내외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나 국가안보, 뭐 투자기획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파급효과 등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 등 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 다른 국가에 투자가 10년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이내로. 유지와 일부 업그레이드는 가능한데 다만 이를 어기면 보조금은 환수된다. 뭐 그런 겁니다. 줬다 뺏는 거예요. 문제는 독소 조항인데 이게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돼.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요 공정 공개도 요구하고 있던데 나아가서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량하고 수율 등 기밀 정보까지 대놓고 내놓으라고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깡패짓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그 요구를 전부 들어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아예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합니다. 상황인데 삼성은 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패키징 공장 건립을 약속을 했고요. 미국 본토 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면서 정작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꺼내든 그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외면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보조금 신청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나 조건은 함구했어요. 이 반도체 보조금은 의향서 제출과 사전 신청, 본 신청, 기업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이 사전 신청은 의향서를 제출한 지 최소 21일 이후부터 할 수 있고,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의 지원금 신청 의향서를 받고 있는 거죠. 국내 기업들이 미 상무부에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 움직임에 극비에 붙이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 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도 그래요. 의향서 제출 여부는 공개할 수는 없는데 보조금을 안 받을 수 없지 않겠냐.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을 현재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우리도 최대한 기다리다가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박정호 하이닉스 부회장이 지난 29일 정기주주 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 박 부장이 신청이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많이 고민해보겠다. 우리는 패키징이니까 전체 수율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장을 지휘하는 입장보다는 약간 덜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하이닉스는 후공정으로 올 중순 관련 그 서류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 업계는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정부의 그 외교적인 노력으로 보조금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기대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긍정적인데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최근에 미 상무부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수정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4명이 20일 날 지나로본도 상무장관한테 불필요하고 이런 당파적인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서한을 보내요. 이들은 서한에서 많은 보조금 기준들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용을 더 높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등 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도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또 정부가 그 삼성전자의 그 경기도 용인시죠. 이 반도체 클러스터 등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예타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예타를 추진하는데 특히 지역 산단에 삼성과 같은 주요 기업이 몰릴 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세종시 정부 그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국가산단의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그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후속 회의입니다. 국토부를 비롯해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하고 공공기관 11개 시도, 15개 시군,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제 민간 합동으로 열렸어요. 정부는 국가산단의 속도감이 있는 그런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하고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차원에서 신속 예타 추진 등의 계획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보니까 지방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중앙정부랑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랑 현장 방문 등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 국토부는 그래요. 기존 공장 밀집형 산단은 탈피,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 청년 선호 직주 근접, 주택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서 규제 리스크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나 하네요. 국토부 1차관도 그래요.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면서 부지 조성부터 기술 개발, 생산 운영 등 산업 전 주기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재미있는 또 소식이 있네요. 그 글로벌 낸드 플래시 2위 업체가 누구냐면 일본 키옥시아야. 일본 키옥시아인데 218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다. 그럽니다. 218단. 니케이에서 그런데요. 그 키옥시아가 218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고객용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혔고 양산은 올해 안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키옥시아는 이번에 개발한 218단 1TB 낸드 플래시 그 비트 밀도를 50% 이상 높이는 것 같아. 정보 전송 속도는 초당 3.2GB로 이전 세대보다 한 60%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키옥시아는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웨스턴 디지털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이 두 회사는 몇 가지 고유한 프로세서하고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하여튼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키옥시아의 그 합류로 낸드 플래시 탑4는 탑 4개, 탑4니까 탑 4개죠. 앞으로 8세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일 것 같네요. 이 낸드 플래시형은 적층 단수를 높이 쌓는 기술력을 놓고 기업들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상 VNAN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공간이 셀을 수직으로 쌓아서 용량과 성능을 높입니다. 셀을 높고 촘촘히 쌓을수록 성능과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양산에 나선 이후 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238단 개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이죠. 236단 낸드 양산에 들어갔어요.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에서도 4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한 33.8%, 키옥시아가 19%, 하이닉스의 자회사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7.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 5주년을 맞아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비스포크 패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냉장고 사고 싶은 분들 지금 사면 되겠네.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매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패널을 구매할 수 있고, 행사 대상 모델은 비스포크 냉장고 키친핏, 퍼더워, 원더워,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키친핏, 퍼더워, 원더워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 설치 후에 6월 30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이사나 인테리어 변경에 맞춰가지고 비스포크 냉장고 패널 교체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닷컴 전용 50% 할인 쿠폰 준다고 합니다. 쿠폰은 퍼더워 냉장고 기준 167억 개가 넘는 색상 조합이 가능한 비스포크 프리즘 360 패널 구매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 패널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교체에 다채로운 그런 주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삼성은 나만의 컬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색상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냉장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냉장고의 구체적인 얘기하기 더하기엔 그렇고 지금 또 재밌는 게 또 뭐냐, 그 삼성과 그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닉스 하여튼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이제 그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다가왔죠. 그 바이든 정부가 이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드레일을 제시했어. 가드레일. 그 중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 따르니까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된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어요. 그 수저우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고, 다렌에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이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지. 그런데 억울한 건 뭐냐? 이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 라인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야.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다. 삼성은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1995년에 수저우에 이 반도체 조립 라인을 설립했지만은 이는 칩을 포장하는 작업이어서 기술 유출에 부담이 없고요. 건설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공정 팹은 그 수조원의 대규모 작업이 투입되다가 첨단 기술 유출 논란이 있어서 삼성은 중국행을 극도로 자제해왔고, 하물며 그 경쟁사인 그 하이닉스가 중국 진출이나 그 대만과의 합작에 뜻을 비출 때는 크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민감한 그런 반응까지 이제 보였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04년경에 하이닉스가 자금 부족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지면서 유럽의 ST마이크로하고 합작을 해서 중국의 300mm 라인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그해 6월 28일 날 당시 황창규 삼성전자 그 반도체 총괄 사장이 그 CEO 포럼에서 중국으로 많은 산업과 공장들이 몰려가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분야만은 기술을 넘겨주면 안 된다.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2008년 대만의 디램 업체인 그 프로모스의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자 당시 한국 반도체 협회장을 맡고 있던 황 사장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대놓고 반대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004년 당시 채권단 관리하에 있던 그 하이닉스가 2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300mm 라인을 지을 돈이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5억 달러와 합작사 ST의 그 5억 달러를 더해서 거기에 중국 정부의 10억 달러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과 황 사장이 중국 진출에 불가피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런 하이닉스의 중국 진출과 대만 협력을 비난하던 그 삼성이 2011년 11월경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뭐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을 해요. 하이닉스가 진출할 때는 반대하더니 결국 자신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고,
삼성전자는 왜 갑자기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내 고객들의 요청 때문이었답니다. 2011년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큰 재난이 있었던 해죠.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1900년대 이후 전 세계 네 번째인 그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고 약 2만 명의 사망자, 25조 엔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죠. 이때 동일본 그 대지진에 놀란 것은 미국 스마트폰이나 PC 등 세트 업체들인데 이 기업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했고 이 지진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했어요. 또 향후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걱정했는데 당시 한국 내에서만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던 삼성에게 한국 위에 제조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삼성은 그 백업 공장으로 베트남과 중국,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을 고민했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고객사들로부터 만약 한국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반도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내놓으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을 위해서 해외 공장 건설을 요구해와도 국내의 그 정치적 상황과 첨단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를 거절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당시 삼성의 그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이재용 사장은 중국 생산시설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장은 그 순수한 사업적 판단으로 보면 실리를 따져서 중국의 생산 라인을 짓는 게 맞는데 삼성이 국가를 위해서 첨단 생산시설을 손해를 좀 보더라도 국내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하곤 했답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인 사건이 전대미문의 동일본 그 대지진이었고 그 여파로 고객사들의 요구를 이제는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 선택한 곳이 중국이었어요. 중국으로 이제 백업라인 지역을 선택한 이후에 그 최종 공장 부지를 산시성 시안으로 정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이라는 점도 작용했고 중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짓기로 한 후에 기술 유출 문제는 핵심 등정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 핵심적인 반도체 설계랑 낸드 플래시 내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한국에서 직접 하고요. 단순 제조만을 중국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술 유출 논란은 잠재우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중국행은 결국은 미국과 미국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은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그 팀쿡 CEO 체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생산시설인 그 폭스콘에 의존하는데 이유는 싼 인건비에 미국 내에서는 하기 힘든 노동 때문이야. 그래서 철저히 애플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조치고 이 폭스콘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탑재되는 그 낸드 플래시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시향공사가 맡고 있죠. 일단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번 보조금이 지급이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족쇄로 작용하는 것은 불만이 적지 않고 이 반도체 기업의 수율하고 이 가동률 등 영업기밀상을 요구하는 데 더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을 가로막는 요구사항은 가드레일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참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박정우 부회장이 그 기업 설명회에서도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보조금이 족쇄로 작용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준 결과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면은 결국 미국의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종주국으로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미국 혼자만의 자산은 아니겠죠.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원천 기술 가운데는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피땀이 새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례로 그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그 고 강대원 박사가 발명한 그 모스펫 기술은 아직도 거의 모든 반도체 사용한답니다. 그분이 1992년에 사망할 때까지도 강대원이라는 한국 이름과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성장은 이런 다양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에 협력해서 나온 것인데 결국 미국의 우선주의의 결과는 결코 아니다.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힘으로 누른다고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라. 명심.
명심해야 하고 이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는 겁니다. 좋은 글이네요 보니까. 여하튼 앞으로 미국의 그 깡패 짓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